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시조와 거대한 무덤 이야기가 있는 경주로 떠나볼 거예요. 무덤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면서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초기의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무덤을 크게 지었죠. 그러나 왕권을 모으기 위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이 널리 퍼지자 큰 무덤 대신 큰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황룡사를 보세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짓기 시작한 사찰이에요. 진흥왕은 가야를 정복해서 남쪽으로는 낙동강 유역까지, 북쪽으로는 함경도 해안지방까지 진출하여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진흥왕 때 지어진 황룡사는 총 2만여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로 경주에서 가장 큰 절이었어요. 이것을 보니 전성기를 맞은 신라의 힘이 절의 크기에서부터 느껴지죠? 황룡사가 지어졌던 곳은 원래 늪지대였어요. 처음에 진흥왕은 절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늪을 메워 궁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궁궐을 짓는 도중 늪지에서 황룡이 나타난 거예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진흥왕은 그 자리에 궁궐 대신 절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절을 황룡사라고 불러요. 이곳이 황룡사가 있던 자리인데 당시의 건물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없으니 더 넓어 보이네요. 이것이 황룡사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에요. 보시다시피 황룡사에는 3개의 금당을 비롯하여 여러 채의 큰 건물이 있었어요. 또 금당 앞에는 커다란 목탑이 우뚝 서 있었어요. 건물과 목탑을 보니 황룡사의 거대한 규모와 웅장함이 느껴지죠? 건물 지붕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지붕 윗부분에 뿔처럼 뾰족하게 솟은 망새가 보이죠? 망새는 이렇게 지붕 끝에 얹어서 장식하는 기와예요. 망새는 꿩의 꼬리깃을 닮았다는 뜻의 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황룡사 강당터 근처에서는 황룡사 금당 지붕을 장식했던 망새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그 조각들을 모아 복원한 망새예요. 크기가 매우 크죠? 이 망새의 크기만 해도 182cm에 달한다고 하니 황룡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망새를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망새의 옆 부분을 보면 사람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죠? 망새에는 나쁜 기운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망새에는 사람 얼굴을 그렸네요. 얼굴 무늬를 자세히 보면 수염을 새긴 것도 있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새겼던 것으로 보여요. 지붕 끝에 매다는 망새에 사람 얼굴 무늬를 새기고 수염까지 표현하여 남자와 여자의 얼굴 무늬를 구분했다니 참 재밌죠? 이렇게 화려한 망새로 장식되어 있던 금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요. 황룡사 금당 벽에는 솔거라는 화가가 그린 소나무 벽화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노송도라고 하는데 솔거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던지 새들이 그림 속 소나무를 진짜 나무로 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잠시 쉬려고 날아오다가 벽에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대요. 금당 앞에 우뚝 서 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의 높이는 무려 80m였다고 해요. 80m라는 숫자만 들어서는 목탑이 얼마나 컸는지 잘 짐작이 되지 않죠? 지금의 아파트 건물 25층 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만한 높이의 목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토록 높은 탑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탑은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자장법사가 선덕 여왕에게 제안해서 만든 탑이에요. 그런데 자장법사는 왜 탑을 만들 것을 제안했을까요? 당나라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법사는 신인에게서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고 신라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황룡사 목탑의 각 층은 신라 주변에 있던 9개의 나라를 뜻한다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즉, 이 탑에는 나라의 안정과 변형을 부처님께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사상을 호국 불교 사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인이 아니라 백제 장인이 지은 탑이에요. 신라는 왜 탑의 건설에 백제 장인의 손을 빌려 했을까요? 자장법사의 제안에 따라 탑을 세우기로 결정한 선덕여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신라의 건축 기술만으로는 구층 목탑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라보다 목탑 건축 기술이 뛰어난 백제에서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탑을 짓도록 했어요. 신라로 온 아비지는 바로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목탑의 기둥을 세우기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일까요? 글쎄, 백제가 멸망하는 꿈이었어요. 구층탑을 세우면 9개의 주변국이 신라에게 항복할 것이라는 선인의 예언 기억하죠? 그 9개의 나라 중에 백제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백제 사람인 아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비지는 탑을 세우면 백제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자 탑을 계속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그만두고 백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과 땅이 온통 흔들리면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늙은 스님과 거인이 나타나 탑에 중심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꿈을 꾼 아비지는 탑을 세우는 일이 부처님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떠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정성을 다해 탑을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황룡사 구층 목탑이 완성되었어요. 실제로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근대에 의해 660년에 멸망당했고 이후 신라는 676년에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황룡사는 신라의 자랑이자 위대한 유산이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성기 시절 신라의 번영을 보여주던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황룡사 건물이 사라진 것은
고려시대에 일어난 몽골의 침입 때문이었어요. 1238년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당시 경주 전역은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때 황룡사의 목조 건물과 목탑이 화염에 휩싸여 제거되고 말았어요. 황룡사지 옆에는 분황사라는 또 다른 절이 있었어요. 분황사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던 여왕을 위해 지어진 절이에요. 분황이란 부드럽고 향기로운 황제라는 뜻으로 선덕 여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절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탑 하나에 금당이 3개인 1만 5천 평의 거대한 절이었는데 지금은 모전 석탑과 조선시대 때 세운 금당인 보강전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분황사 모전 석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그런데 꼭 벽돌을 쌓아 만든 것 같죠? 벽돌로 쌓은 탑을 전탑이라고 하는데 전탑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식이었어요. 벽돌은 흙을 상자 모양으로 빚은 뒤 불에 구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은 벽돌을 쓴 게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탑을 모방하여 만든 석탑이라는 뜻의 모전석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은 3층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7층 또는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9층 높이의 탑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돌과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일일이 돌을 깎아 그 많은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탑을 쌓았다니 신라의 건축 기술가 탑을 쌓는 데 들인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맨 아래 탑을 받치고 있는 넓은 돌을 기단이라고 부르는데 기단의 모서리를 한번 보세요. 4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죠? 서쪽과 북쪽에는 사자, 동쪽과 남쪽에는 물개 조각상을 세워놓았어요. 이 동물 조각상을 모서리에 세워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주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과 남쪽으로는 바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육지와 닿아 있어요. 그러니 바다 쪽인 동쪽과 남쪽에는 물개를, 육지 쪽인 서쪽과 북쪽에는 사자를 두어 탑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탑의 1층 부분을 보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출입구 양쪽에도 무언가 볼록하게 조각되어 있네요. 출입구를 지키고선 이런 조각상을 인왕상이라고 해요. 무척 무섭게 생겼죠? 인왕상은 사찰이나 불전의 문 또는 불상 근처에 오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불교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전 석탑을 돌아가면 이렇게 팔각형 모양의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은 삼용 변허정 또는 호국용 변허정이라는 우물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유래가 있어요. 신라 원성왕 때 경주에 있던 연못과 분황사 우물에는 나라를 지키는 신비한 호국용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원성왕 11년의 어느 날 신라를 찾은 당나라 사신이 신라의 호국용 3마리를 물고기로 변신시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다음날 갑자기 원성왕 앞에 2 여인이 나타나
저희는 동지와 청지에 살던 호국용의 아내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저희 남편을 물고기로 바꾸어 잡아갔으니 왕께서 저희 남편을 돌려주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원성왕은 당나라 사신을 다시 불러 극진히 대접하는 척 잔치를 베풀어 주다가 신라의 호국용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어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사신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3마리를 내놓았고 신라의 호국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우물을 물고기로 변한 3마리의 호국용 전설이 전해지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삼용 변어정, 호국용 변어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신라는 불교 발전만이 아니라 과학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첨성대인데 이것은 돌을 쌓아 만든 천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에요. 신라는 이미 선덕여왕 때 천문대를 만들어 일식과 월식, 해성 등 별의 움직임과 기상을 관측했던 것이죠. 이것이 첨성대예요. 지붕에 붙은 굴뚝을 뚝 떼어 세워 놓은 것 같네요. 첨성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래 받침돌 위에 둥근 모양으로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가운데에는 정면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창을 만들었어요. 첨성대의 꼭대기를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돌을 쌓아서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꼭대기의 돌은 한자, 우물, 정자 모양으로 쌓았는데 저 위에 관측기구를 놓고 별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물, 정자 모양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해표 역할을 했어요. 이 첨성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돌을 쌓아 올린 단의 숫자를 세어볼까요? 맨 아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돌 윗단부터 창문 아래까지 총 12단으로 되어 있어요. 또 창문 윗부분부터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은 돌 아래까지도 12단으로 쌓았어요. 10이라는 숫자는 12달, 즉 1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창문과 우물정자 모양의 돌을 빼면은 첨성대는 전체 24단인데 이것은 24절기를 의미해요. 여기에 창문 부분에 3단과 우물정자 모양의 돌 1단을 더하면 28단이 되죠. 이것은 28개의 기본 별자리 수와 일치해요. 게다가 첨성대를 쌓는데 사용된 돌은 맨 아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돌과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은 돌을 제외하면 총 362개의 돌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362개의 돌은 1년의 날짜 수와 비슷하죠? 요즘 우리는 1년이 365일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달력이 생긴 지는 5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신라시대보다 한참 후에 달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신라시대에 이미 이러한 첨성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첨성대는 하늘과 별을 관측해서 알 수 있는 1년 12달과 절기, 별자리와 관련된 숫자가 숨어 있어요. 첨성대의 숨은 숫자의 비밀을 풀어보니 어떤가요?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후대에 연구된 것일 뿐 첨성대가 실제 이런 의미로 설계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별을 관측했을 거예요. 그 답은 첨성대 내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첨성대 내부 모습인데 이렇게 네모난 창 아래 부분까지 흙과 돌을 채워 놓았어요. 이 부분까지 흙과 돌을 채워서 쌓았기 때문에 13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서 사다리를 대고 이 부분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통해 첨성대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부에는 첨성대 꼭대기로 향하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별을 관측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것이 첨성대 설계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옛날에는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일이었어요. 왕은 하늘과 통하는 존재, 즉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하늘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큰 일을 앞두었을 때는 반드시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때론 이 일이 나쁜 음모에 쓰이기도 했어요. 별의 움직임을 보니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없애기도 했었어요. 또 농사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왕은 달력 대신 하늘의 별, 달, 해를 보고 언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지 판단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힘을 가진 왕을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어요. 동양에서 신라가 가장 처음으로 우주의 천체를 관측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신라의 과학기술과 정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경주 곳곳을 둘러보면서 신라가 남긴 귀중한 유물을 살펴봤어요. 경주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했죠?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주에 있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